그다음에 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 돈이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그다음에 빚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채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빚이 많대. 그러면 안 좋은 거라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하나는 유동부채, 또 하나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딱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두 가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거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세요? 1년 기준이겠죠.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러면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그러면 비유동.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단 뭐 나머지들은 많이 보니까 7번에 보시면 유동성 뭐라고 있으시죠? 장기 부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건데요. 일단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장기는요? 네, 1년 이상. 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요때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 요때 쓰는 걸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고요. 얘는 결산 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 연습으로 별도로 확인은 할 겁니다. 별도로 보긴 볼 건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우리가 부채라는 건 돈 갚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날짜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처음에는 1년이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만약에 2년 후에 돈 갚기로 했어. 그러면 2년이 1년 6개월 되고 1년 5개월, 1년 4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하죠? 줄어들겠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몇 년이 남았을 때 1년 이내로 남았을 때 요때 쓰는 게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근데 이런 걸 왜 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무회계는 나 보는 거예요? 남 보여주는 거예요? 남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남한테 보여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줘야 될까요? 대충 보여줘야 될까요? 네,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는 원래는 1년 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이내 남았어요? 1년 이내 남았어요. 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네, 그 투자자들이나 이 정보를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 정보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유동성 장기부채가 만약에 1억이 있네. 그러면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게 남았었던 건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뭐 할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유동성 장기부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는 저거 두 가지 볼 거예요. 비유동부채에서는 조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사채하고 퇴직금. 퇴직 관련된 거. 그래서 퇴직금 중요하죠. 네. 왜냐면 주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네, 못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네, 안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주는 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퇴직금이죠. 그래서 퇴직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사채 얘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사채가 원래 회사채예요. 네, 근데 회사채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할 거예요? 사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사채 나오면 아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돈을 왜 빌리냐면 딴 거 없어요.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대규모의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 주식 발행 돈 필요할 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카카오도 여러 가지들 했잖아요. 주식 발행해서. 그다음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주식은 투자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니까 나중에 뭐를 드려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주식은 우리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빵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사채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만기일에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은 만기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잘 되면 돈 버는 거, 망하면 휴지 조각.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 간혹 가다가 혹시 기사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휴지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주식은 잘못되면 휴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먼저 보시면은요. 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이것도 2장짜리에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적어 드리는 거 보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는 이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자를 많이 주겠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TV 같은 거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 은행 앞에서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줄 서 있어요? 이자 많이 준대. 그러면 사람들 줄 서서 가입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한때 이자율이 낮았을 때에 3%인가 4% 준다 그랬더니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 있는 거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면 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러면 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팔아도 되죠? 비싸게 팔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 비싼 걸 뭐라 그래요? 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증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택시가 생각나죠. 그래서 택시 할증 붙으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발행하는 걸 할증.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를 조금 주겠대. 그럼 이자 조금 주면 살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팔면 돼요. 그래서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 비싸네. 그러면 이거 비싸게 해도 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비싼 거고 이 물건은 싸네. 그러면 이거 비싸게 하면 살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뭐 경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게 내놨는데 팔려.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종 보면 뉴스나 이런 쪽에서 집값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한 사람씩 뭐 하는 거예요? 내려요. 내려도 안 팔려. 그러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팔릴 때까지. 그래서 팔렸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동네의 집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으로 내놨어. 근데 또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고 조금 더 비싸게 올렸는데 팔렸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뭐 하는 거예요? 돈 있는 거고.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거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돈 못 버는 거고. 저희 부모님은 그거랑 안 맞아요. 최근에도 부모님 댁 가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 그래서 A집을 살 거냐 B집을 살 거냐. B집 사면 A집이 오르고 A집 사면 B집 오르고. 저희 부모님은 그 부동산 쪽으로는 크게 그러니까 돈을 벌긴 했지만 그건 다른 분들도 벌 수 있는 금액 정도. 부모님들 중에 집 갖고 있어서 돈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번 거지 뭐 대박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을 저희가 산 집 말고 다른 집을 선택했으면은 몇 억 더 벌었죠. 왜냐면 그 집은 많이 올랐거든요.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막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산 거는 안 그랬죠. 그래서 그런 운은 좀 없나 봐요. 근데 저도 그거 닮아갖고 일복은 많은데 돈복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복이라도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그래서 요건 요렇게 생각하세요. 이자 많이 주면 어떻게 팔자? 비싸게. 왜요? 살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자 조금 주면 살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암기로만 좀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제대로 하면 머리 아픈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을 써요. 그리고 요거는 왜 외우냐면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 할증이랑 할인이랑 반대죠. 할증은 비싸, 할인은요 싸. 그러면 원래 모든 결과값은 다 반대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요 상각할 때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하면 회계를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이해하잖아요. 할증은 비싼 거야. 할인은 뭐 한 거예요? 싼 거야.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야. 그럼 반대 개념이니까 결과값도 뭐 해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요 두 개만 뭐예요? 같은 길로 가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잠시만요. 여기 문제가 있을 건데 하나 어딨냐 빼버렸네. 이런 이분들이 교재를 만지면 만질수록 책을 만지면 만질수록 빠져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채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교재는 143페이지. 퇴직급여.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1년 이상 다녔을 때 뭐 주도록 되어 있죠? 퇴직급여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 퇴직급여는 예전에 원래 생긴 퇴직급여하고 좀 변형되긴 했어요. 원래 퇴직금 왜 주냐면 노후에 이 돈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생활하시라고 원래 줬었던 게 퇴직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후에 안 쓰죠. 왜냐면 노후 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한 빠르면 40대 중후반, 늦으면 50대 정도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내쫓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결혼이 다들 늦어졌잖아요. 네,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50대에 만약에 내가 그만뒀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자녀가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고등학생이야. 아직 돈 들어갈 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재취업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0대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거 갖고 뭐를 차려요? 닭집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이런 걸 차립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너무 많아. 맞잖아요. 저희 동네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 치킨집만 하나, 둘, 셋,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커피숍은 한 10개 정도 돼요. 저희 동네 대빵 작아요.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표현할 때 면이라고 읍면동 할 때 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아요. 진짜 식당도 몇 개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도 커피숍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 없어진 것도 최근에 한 코로나 때문에 한 두세 개 없어졌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장사가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뭐예요? 안 돼. 그러면 퇴직금 다 깎아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은 어떻게 돌변하냐면 이렇게 돌변합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거 없죠 뭐. 나라가 돈이 없는데. 돈 많으면은 우리 퇴직금 관련돼서 다 써도 되잖아요. 왜요? 국가에서 다 주면 되니까. 근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이라 그래서 얼마 나오긴 하지만 그거 갖고는 실질적인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예전에 할아버님 세대들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실 때쯤 월급을 400만 원 받았어. 얼마 받았어요? 400. 그리고 옛날에는 한 회사에 오래 다녔었잖아요. 예전에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다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다녔어. 그래서 만약에 25년 다녔다라고 치면 얼마 나와요? 1억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1억을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뉴스나 이런 쪽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내 발전을 위해서 이직하거나 이런 분들 과거보다는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금액을 받는 분들은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힘든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명예퇴직할 때 보면 막 억씩 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 기왕 잘릴 거면 억 받고 나오는 게 좋지. 못 받고 나오는 것보다. 근데 중소기업은 못 받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씩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한때 생겼었던 게 요거 있었죠. 중간정상제도라 그래서 중가운데 아직 나 퇴직도 안 했는데 뭐를 미리 받는 거예요? 퇴직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근속연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줘야 되는 퇴직금의 금액이 어때요? 올라가. 그래서 어떤 회사는 1년 되면은 1년이 딱 되면 내 월급 통장에 한 달치 월급이 더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퇴직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뭐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퇴직금이 또 이제 퇴직한 다음에 뭐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이런 다른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원래 이 돈 가지고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데 노후에 즐길 돈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가면 갈수록 더 뭐 하고 있어요? 부족해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라고. 그거는 144페이지에 있어요. 기존에는 퇴직금으로 줬는데 퇴직금이 다들 없대.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퇴직금으로 주면. 그래서 뭘로 주자? 퇴직금도 연금 형식으로 주자. 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고요. 저희가 아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이랑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 나오면 저희한테는 요게 중요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요거 두 줄 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요. 회사가 운영을 하고 기존 퇴직금 제도하고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 확정급여형은. 왜냐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직원은 그냥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현재 한 70% 정도 불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입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40을 받아. 그러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입금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요 퇴직연금제 그 확정급여형은 한 70% 정도만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될 때 모자른 금액 있잖아요. 요 모자른 금액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잘 돼도 회사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회사 탓. 요게 확정급여형. 그리고 주로 요 확정급여형은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대기업 직원들은 안정적이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 나더라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왜요? 모자른 건 다 누가 채워주니까?
회사가. 그래서 주로 이제 확정급여형은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확정기여형은 직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운영 안 하고 그냥 냅둬요. 저희도 지금 퇴직연금 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적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네. 근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전화해갖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인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정기여형은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투자한 데가 잘못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내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면. 그리고 얘는 100% 불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월급이 240이야.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펀드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난 주식에다 넣을래요. 아니면 적금에다 넣을래요. 아니면 뭐 사채에다 투자할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여기에서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에서 확정기여형을 많이 하냐면 모자른 금액을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이 좋지 않잖아요. 자금력이 좋으면 중소기업에서 계속 있겠어요? 올라가야지. 돈이 많은데.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퇴직금 못 받고 나오는 분들 과거에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더라도 지금까지 불입된 건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급여형 나오면 뭐요?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급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퇴직금은 급여의 10% 아닌가요? 급여의 한 달치. 한 달치에 한 달치. 평균적으로. 네. 10% 아니고 한 달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0%가 안 되죠. 연봉에. 연봉은 1년치니까. 그 연봉에서 그냥 12 나누면 네, 그 한 달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이제 쓸데없는 얘기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IRP 계좌라고 있어요. 이거 저기 뭐지 광고나 이런 쪽에 간혹가다 나와요. 아니면 은행 가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네, IRP 계좌 만드시라고. 요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가 그만둘 상황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격리 직원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격리 직원 되면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은행 가서 네, 퇴직금 통장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IRP 계좌라고. 이게 이제 퇴직금 개인연금 개인 퇴직연금 통장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그만두면 내 통장에다가 퇴직금을 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과거하고 이제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퇴직금은 나중에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쌓아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러면 그 퇴직금 관련된 게 요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B 회사를 다녀. 근데 B 회사 다니다가 또 그만뒀어. 그러면 또 퇴직금 들어오잖아요. 그게 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약 쉬워요. 그냥 은행 가서 저 빼주세요. 그러면 빼줍니다. 근데 빼줄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빼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줍니다. 네, 퇴직소득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은행에서 계산해서 빼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나중 되면은 못 빼쓰는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은 저기 만들어는 놨는데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빼쓰기가 쉬운데 나중 되면 이거 못 빼게 막아버릴 거예요. 원래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결혼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아프거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만 뺐을 수 있게 원래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법이 처음이고 국회에서 일을 안 하시니까 이게 아직 강제적인 건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강제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땐 진짜 빼쓰는 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묶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당장 죽겠어. 그럼 당연히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나중에 또 뭐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3연금 시대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연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세 가지. 예, IRP가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여형으로 해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어차피. 예. 왜냐면 앞으로는 이제 개인 통장에다 못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요거라 대부분 확정기여형으로 알고 계시긴 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 강제입니다. 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뭐예요? 강제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은 현재 법인들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강제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강제 아니에요. 사적연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개에서 나중에 아무리 안 돼도 200은 넘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예정이야. 비혼주의자야. 그러면 혼자서 200 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 난 결혼을 할 거야. 그러면 배우자 포함해서 얼마 넘어야 돼요? 200은 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200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 그래서 돈 안 써요?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60대 후반까지가 제가 봤을 땐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후에는 안 써줍니다, 회사에서. 경비직으로도 70대 되시면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일하다가 뭐 할까봐? 그렇죠. 다치는 건 괜찮아. 그거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클까봐. 그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진짜. 우리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일하시다가, 뭐 경비원이야. 경비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분들도 실제 있긴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쓰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몇 번 겪었었는데, 만약에, 이건 실질적으로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사람 뽑을 때 이렇게 쓰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30세 이하. 원래 그거 불법입니다. 나이 그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30세 이하라고 쓰여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직장 상사가 30대 중반일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내가 30대인데 내 부하 직원이 50대야. 네. 그런 걸 많은 회사에서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불편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 그거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저도 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50대가 됐어. 근데 백수 됐어. 근데 돈은 조금 있어. 재취업하려고 이쪽 저쪽 알아봤는데 뭐 자격증도 따고 막 했는데 재취업이 잘 안 돼. 그러면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꼭 사업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회사 가고 싶은데 안 뽑아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가 조금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 깡패는 나이잖아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리면 유리한 거는 맞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야. 능력이 똑같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뽑잖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야죠.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저처럼 살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저 3년 동안에 9군데 다녔고 지금 여기가 18번째 직장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나마. 아마 안 풀렸으면은 막말로 그 히키코모리 하고 있겠죠. 은둔 생활 하고 있겠죠. 왜요? 혼자 자괴감 들잖아요. 저도 약간 빠져들면 좀 깊게 빠져드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잘 풀린 케이스.
저 20대 후반에 세금 다 떼고 400씩 통장에 찍혔었어요. 그러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20대 후반에 400 정도씩 벌었었으니까 350에서 400씩. 지금이야 그만큼 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풀린 케이스인데 잘 풀릴 확률이 절대 높지 않아요. 그래고 주변 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보다 더 심하신 분도 있더구만요.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1년 동안에 8군데인가 다니신 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일 오래 일한 게 한 달인가? 2달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 그만두고 이러신 분들 보면 이해는 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못 버티겠으면 그만두는 것도 꼭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뭐 같은 직장 상사, 뭐 같은 사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되긴 되는데 다 되진 않아요. 많은 게 되는 거지. 근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월급으로 주든가. 월급 많이 주면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다닐 거죠. 아무리 그지 같아도 월 500씩 주겠대.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근데 왜 안 다녀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지같이 하니까 안 다니는 거지. 솔직히. 그래고 뭐 최근에 뭐 저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알바비를 12,000원을 주냐, 15,000원을 주냐. 안 가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한 명 데려다가 1인분만 시키면 돈이 아깝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을 데려다가 서빙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근데 대부분 또 알바로 가시는 분은 분명히 나는 서빙만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청소도 하고 막노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에요.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은 쉽게 벌고 싶고 돈 주는 사람은 많이 부려먹고 싶고 이게 절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요거 준비 잘 하십시오. 근데 요거는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사 다니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는 강제적인 거고 사적연금, 개인연금은 이제 여윳돈이 있을 때. 왜냐면 이게 대부분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연금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금이든 뭐든 은행에서 은행 관련된 거로 들 거냐 아니면 보험 관련된 거로 들 거냐 이거 두 가지가 대부분 이제 선택 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 그러면 이쪽 걸로 드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나 이거 기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 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버티면 보험이 좀 더 좋기는 해요. 보험회사에서 만든 게. 그 대신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다가 안 갈 거면 이게 안 좋잖아요. 하다가 안 가면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연금 같은 거 부을 때도 은행 가서 연금을 부을 거냐. 그리고 은행에서 부었다가 해약하면은 손해보는 건 없어요. 이자가 적을 뿐이지.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다가 해약하면은 손해보잖아요, 실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두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그러면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거는 좀 부담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잠깐 쉬더라도 아주 큰 부담이 안 될 정도? 그런 걸로 좀 하셔야지. 욕심 부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욕심 잘못 부리면 불입하다가 취소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다가 퇴직연금 치시면 블로그가 한 몇천 개 있어요. 블로그에 몇천 개 아니고 한 몇만 개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보시면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자본. 실질적으로 이쪽이 제대로 공부하면은 어려운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제대로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자본 쪽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요거는 146페이지인가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에다가 뭐를 곱해라? 액면가액을 곱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자본금이라고도 해요? 법정 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라 그러잖아요. 왜요? 뭘로 되어 있어서? 주식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울 거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좀 이따 설명은 간략하게 한 번씩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전산회계 1급에서 나머지는 순서 상관없거든요. 기억만 나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요거는 꼭 순서대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왜냐면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세무 때에도 하나 순서대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빼놓고는 기억만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울 거는 요렇게만 외울 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원래 외울 게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는 이론 실기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나머지는 찾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 사원, 즉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주. 그래서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 왜냐면 주주가 되려면 뭐를 사야 되죠? 주식 사야 되죠. 그래서 뭐 개미니 뭐니 막 나오잖아요. 예.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막 나오는데 예. 어쨌든 잘하면 돈 버는 거고 잘못하면 돈 있는 거고.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4명만 있으시면 돼요. 거기 가로에 보시면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만 있으면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인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천만 원만 있으면 뭐 만들 수 있어요? 회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 대출로 받아도 되는데. 돼요. 실제 그렇게 해서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느 쪽이냐면 건설 쪽은 자본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한 군데에서 사채 끌어다가 자본금 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작업들을 하냐면 올해도 안 갖고 있어요. 며칠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자본금만 늘려버리는 거예요. 장난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건설업 쪽은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얼마짜리 국가에서 하는 그 건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짜리 건설을 내가 입찰을 하려면 자본금이 몇 억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장난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채 같은 거 땡겨다가 자본금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얼마냐,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만 있으면 돼요? 5천. 벤처는 3천이면 만들 수 있어요. 벤처기업은. 법 자체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나중에 취업하실 때 벤처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벤처기업의 장점은 같이 커간다라는 거. 근데 단점은 뭐예요? 자금력이 좋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투자 많이 받아서 성공한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수가 많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0% 맞지는 않지만 카카오톡도 약간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초반에는 별거 없었죠. 근데 이제 성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장점입니다. 같이 커갈 수 있다라는 거. 대신 단점은 뭐냐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근데 항상 그래요. 대박 나는 곳이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 대신 성공했을 때에 오는 그게 훨씬 더 뭐 할 뿐이에요? 클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은 안정적이잖아요. 그거 되게 커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러고 저도 시간 강사를 한 5년? 한 5년에서 한 7년? 7년 정도 했었는데 시간 강사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한 달에 한 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말이 되면 항상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나 다음 주에 출근하나? 일 없으면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요. 그 계약직이죠, 결론적으로. 계약직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못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정규직 해라, 계약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계약직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잖아요. 계약직은 놀면 땡이에요. 근데 정규직은 놀아도 뭐는 나와요? 월급은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커요, 작아요? 커요. 왜냐면 내가 한 달을 쉬게 되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음 달에도 영향이 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시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이 뭐 무조건 보장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보다는 보장되는 게 훨씬 더 많을 뿐이지. 그래서 정규직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계약직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명이면은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거기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밑에 보시면 주식 한 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 주식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이상이고 균일 금액이에요. 균일 금액이 뭐냐면 100원이면 다 100원, 1000원이면 다 1000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맞추란 얘기예요. 그걸 균일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주식은 100원, 어떤 주식은 500원, 어떤 건 1000원. 이런 건 안 되고 다 500원이면 다 500원, 1000원이면 다 1000원. 근데 최소 얼마부터 발행할 수가 있다고요? 100원부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146페이지 거기 주식에 발행해 보시면 할증 발행이라고 있어요. 할증의 뜻이 뭐라 그랬죠?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기억나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대.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왜냐면 우리 분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게 발행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거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하면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147페이지 증자 및 감자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증자의 뜻이 뭐예요? 증자. 자본금이 뭐한다? 증가한다. 네.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써드리면 증가한다 자본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자. 그 다음에 감자는
감소한다 자본금. 그래서 감자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으로서는 증자가 좋은 거예요? 감자가 좋은 거예요? 증자가 좋은 거예요. 이거 감자한다 그러면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떻다? 안 좋아지고 있구나.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감자는 꼭 요게 나와요. 소각. 거기 있어요. 148페이지. 148페이지 거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감자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소각이라는 글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자본금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러면 이 소각을 하게 되면 얘가 주는 거예요. 발행수가.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소각장 알잖아요. 소각장 뭐 하는 거죠? 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자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꼭 소각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가 기억나야 돼요? 감자가 기억나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게 있고 하나는 기억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잘 안 내. 왜냐면 시험 문제는 한정되어 있고 낼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자주 내고 어떤 건 가끔씩 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할 때에는 5년 넘게 나와요. 5년이면 거의 30회거든요. 그러면 30회 전 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우리가 일단 30회를 풀지도 못해요. 네. 30회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푸는 겁니다. 30회 푸는 데만 30시간 걸려요. 저희가 한 해 보는데 1시간이니까 주어진 시간.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49페이지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고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있고 무슨 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치세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잉여금은 잉여금이라는 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 그러면 남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잉여자원 그러면 남는 자원. 그래서 남는 건데 자본잉여금은 이거에서 남는 거예요. 주식해서 남는 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남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돈 남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이 올라서 돈 남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종류는 프로그램으로 찾을 거예요. 원래는 외워야 되거든요. 이론만 보는 시험은 종류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종류 외우라고 다른 시험 할 때 해봤는데, 하루 가더라고요. 쪽지 시험 보는 날은 외우고 있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죄다 잊어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잠깐 보시면, 149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시면,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니, 자본 조정이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 이런 말 우리 평소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외워져요. 거기에다 이거 뜻까지 우리가 100% 이해하고 외우면 그나마 오래 가는데 뜻을 이해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하실 거예요? 외울 겁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나중에 찾을 거예요. 그리고 151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151페이지 보시면 이익준비금이라고 있죠. 위쪽에. 그리고 진한 글씨로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요걸 현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는 배당을 무슨 배당이라 그래요? 현금배당. 그래서 현금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라는 걸 해주는데 회사 입장에서 현금 배당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냐면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저기 쌍용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에 팔렸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인도에 팔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일단 쌍용 자동차의 기술력을 인도 회사에서 가져갔죠. 자기네 회사니까 기술력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배당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술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했으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이 많이 되게 되면은 현금이 줄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으로선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근데 국가에서도 이건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큰 거는 못 사게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웰컴 투 코리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나 아니면 외국의 이제 대형 이런 투자하는 쪽에서 뭘 하겠대. 그러면 박수 치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랬다 난리 났었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외국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말라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외국 회사한테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종종 이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론스타도 그렇고 기업은행이었나 어쨌든 거기도 꽤 많이 몇 조 이익 내고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다 나중에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중에 다 문제 터지면 뭘로 메꿀 거예요? 세금으로 메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 누가 내요? 국민이 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금 배당이 많이 나가게 되면 회사로선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의 몇 분의 몇은 그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씩은 준비해라. 그래서 이익 났었던 거에 대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익 준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적고 마무리 할게요. 153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니면 연습장에다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당 나오면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돈으로 주는 배당을 현금 배당, 주식으로 주는 배당을 주식 배당.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받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배당금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해요. 회계 처리 안 한다는 얘기가 분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로바로 못 줘요, 배당. 왜냐면 얼마 줄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 정해지면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배당만 나오면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답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중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은 1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